안녕하세요. 이렇다 22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2가 3개입니다. 네네. 네. 지금 네. 잠깐 계산을 해보니까 네. 예, 4년이 됐네요. 아하, 4년? 5년? 5년 차. 네, 5년. 5년 차. 만 4년 아닐까요? 아니, 만 5년. 만 2016년 1월부터 했으니까. 예. 어허. 네. 세월이 진짜 너무 빠르다. 세월이 서러워. 진짜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갈까요? 저는 24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네. 저녁 때마다 막 자는 게 싫지 않아요? 싫진 않아. 잠은 자고 싶어요. 좋긴 항상 잠은 좋은데 잠은 사랑하는데 네. 저녁 때 딱 눕기 전에 보면 왜 이렇게 하루가 이렇게 빨리 갔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그만큼 들어요. 바쁘게 산 겁니다. 이렇다도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너무 빨리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은 우리가 일단 한 번 어쩌다 나오셨다가 예, 고정이 되어 버리신 우리가 또 한 번 물면 안 놓습니다. 안 놓죠. 예, 책 읽는 사회 문화재단 안찬수 네. 예, 상임 이사님 나오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는 이제 고정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실 예정이어서 네, 네. 예, 급하게 네. 닉네임을 정했습니다. 고정은 원래 닉이 있어야 되죠. 네, 닉이 있어야 되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요즘 유행하는 부캐라고 있어요. 부캐릭터. 이 부캐릭터로 살으려면 닉네임을 써야 돼요. 그래야 전혀 다른 자신으로 재탄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부캐가 있는데 저는 이제 부캐가 마돈나잖아요. 그렇죠. 차인쌤은 부캐가 차인쌤이고. 자, 그래서 오늘 안찬수 선생님 부캐 닉네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 뭐로 정하셨죠? 스스로 정하셨네. 네, 뭐로 정하셨죠? 까먹었어요. 아따, 이것을 유머라고 하신다면 네네. 제가 차차 치료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렇다 저기 오시는 분들이 너무 유머 감각이 적어가지고 제가 옆에서 개인 교습을 시킬 수도 없고 정말 참 그렇습니다만 네. 예, 안찬수 선생님은 저희가 방송 들어가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어요. 부캐를 뭐로 할 것이냐. 네네. 예, 그래서 좀 좋아하는 작가가 누구냐고 여쭤보니까 예,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말씀하셨고 그래서 카프카로 좋습니다. 카프카로 하시는 걸로. 제가 중학교 때 네. 변신 딱 읽고 네. 충격에 몸을 막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 그래요? 어느 날 그렇게 깨어나 보니 충격받았어요? 자기가 벌레가 된. 그럼요. 약간 그게 꿈에 또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벌레가 된 게 꿈에 또 나타나. 얼마나 몰입해서 그 작품을 읽었으면.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그때. 아. 예. 중학교 때 가장 열심히 읽은 책 중에 하나. 나쁜 작가라네. 예. 그러니까 잠도 못 자게 만든 작가네요. 나이트메어를 준 거지 난. 아, 그러네. 악몽을. 진짜. 저는 진짜 인상 깊고 변신이라는 작품을 참 사랑하는데 예, 카프카 좋습니다. 네, 카프카 아마 한국 선생님. 사람들은 카프카 많이 사랑하실 텐데요. 네.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카프카로 정하기로 하고 네. 예, 카프카의 입담으로 저희가 이 시간을 가득 채우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네. 책 소개를 하기로 했죠. 네, 책 소개를 하기로 했고요. 근데 인사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네. 옆에서 이제 계속 옆에서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찌근덕찌근덕 말씀을 하시는데 예, 찬희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짠쌤입니다. 네, 오늘 찬희쌤 아침부터 너무 발음이 안 돼. 일정이 바쁘시고 힘드셔가지고 잠깐씩 낮잠을 주무시라고 했습니다. 네. 방송 중에. 예, 오늘 카프카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한번 나왔다가 코가 깨가지고 지금 걱정돼 죽겠습니다. 네. 자, 카프카입니다. 카프카니까 체코말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체코 말을 어떻게 하죠? 이런 거 있잖아요. 풀젠 이런 거. 맥주 이름 풀젠. 참 매원. 네. 제가 프라를 네. 93년쯤 갔었는데 진짜 일찍 가셨네요. 네. 근데 당시에 가기가 쉽지 그러니까 않았을 동구 테니까. 무너진 지 몇 년 안 된 네, 거예요. 안 됐을 네. 때. 근데 거기 가서 진짜 저의 문화적 충격은 버드와이저가 네. 미국 그 회사가 됐는데 원래 체코 맥주였다. 쏘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는 발음을 부드바이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독일어로. 그 발음이 부드바이저. 그래서 부드바이저. 그 체코가 물이 좋다는 거예요. 물 좋죠. 예.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체코 하면 사실은 카프카는 떠오르지도 않고 그 맥주 맛이 떠오릅니다. 저 필스너가 이제 체코의 대표적인 맥주죠. 물이 좋은 맥주. 곳. 네. 그리고 맥주가 너무 저렴해서 아침, 점심, 저녁 하루 종일 맥주 먹었던 기억이 나요. 저도 프라하 갔을 때. 그래서 네. 이렇게 그렇죠. 체코 뭐 갑자기 이야기가 옆으로 빠졌는데 우리나라로 만약에 이렇게 지형을 유럽 대륙을 비교한다면 거기가 포천쯤 되지 않을까. 포천.
포청 이동 막걸리쯤이 아닐까. 그러니까요. 피스너 이런 것들이. 그 독일 친구들이 중국의 산동반도를 조차한 다음에 네. 거기서 맥주 공장을 지어서 칭따오. 만든 게 칭따오 아닙니까? 산동반도가 그렇게 물이 좋대잖아요. 아하. 네. 칭따오 맥주. 근데 우리가 이제 체코가 개방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맥주하면 독일이다. 독일 맥주다. 이렇게 알고 있던 시절이 꽤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독일이 아니라 맥주하면 체코다. 이제 맥주 소비 1위입니다. 체코가. 네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물보다 더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거기 가가지고 그렇죠. 예, 자 그곳에 카프카 또 생각이 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카프카님 네.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오셨나요? 어떤 책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올해 이제 매년 그 탄생 100년이 된 시인, 뭐 소설가 등등 문인들을 기리는 문학제가 있어요. 오. 그리고 이제 탄생 100주년 문학제라고 그러는데 그렇군요. 거기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김수영입니다. 김수영 하면 네, 그래서 지금 그 일간지에서 김수영 특집인데 네. 특집을 계속 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흔히 이제 김수영이 이 포로 수용소에 있었다 그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민간 억류인으로 2년 동안 네. 뭐 그렇게 생활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컴컴하게 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유학을 갔는데 김수영이 네. 정작 공부는 안 하고 연극에 빠져서 그거를 만주에 가서 자기가 연극에 참여하고 뭐 이런 네. 사진 자료하고 막 이게 지금 발굴돼서 연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활동하는 영역에 탄생 100년을 맞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누구예요? 분야에 이제 이거를 도서관 문화운동, 독서 문화운동이라고 그런다면 네.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해방 이후의 어떤 역사로 치면 저한테 이제 앞에 아버지 세대가 있다면 그렇죠. 할아버지 세대쯤 되는. 근데 이분이 탄생이 1921년이에요. 아하. 그래서 100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인데 워낙 안 알려져 있어서 네. 이제 이 책을 하나 갖고 오셨네요.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지은이가 이용남이라는 분이고 이용남 선생. 책 제목이 이런 사람이 있었네요. 네. 워낙 안 알려졌으니까 워낙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 거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네. 네, 그래서 저 이런 제목 좋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었네 얘기를 좀 해볼까. 이런 사람이 있었네. 괜찮네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이용남이란 분이 어떤 분에 대한 책을 쓴 거죠? 그렇죠. 이런 사람에 그럼 대해서. 이런 사람의 이름은 뭡니까? 이런 사람 뭐야? 그러면서 이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좀 풀어놔 볼까. 이런 사람 이름이 뭐예요? 이런 사람 이름 뭡니까? 이름이 엄대섭이에요. 엄대섭. 처음 들어봤어요. 무슨 엄복동하고 같은 집안일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냥 뭐 그런 사람 진짜 그런 사람이 뭔데 이렇게 해서 조금 뭐 이렇다를 들으신 분한테 좀 설명하자면 예를 들면 여기도 이제 사진이 실려 있는데 이분이 1981년에 막사이사이 그 상을 받았어요. 필리핀. 네. 그런데 그 막사이상 이 당시에 받으신 분들이 앞뒤로 뭐 윤석중이라는 아동문학 하시는 분도 받았고 또 대표적으로는 장기려 박사 이런 분도 받았어요. 그 사진을 보면 이분이 이제 장기려 박사 댁에 가서 함석헌 선생하고 같이 뭐 환담을 하는 장면이 찍혀 있는데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장기려 박사 그러면 뭐 한국의 슈바이처다. 그렇죠. 그래서 뭐 돈이 없는 분이 진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막 그러니까 뒷문을 살짝 열어주고 가라. 뭐 이런 에피소드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조합운동 이런 영역에서 우리 의료 그 조합 뭐 이런 것들의 역사도 이 장기려 박사 함석헌 선생은 이제 너무나 잘 알려진 그렇죠. 뭐 CR의 소리. CR의 소리. 그런데 정작 이런 사람은 잘 안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사진이 있는데. 이게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당시에 어떤 셀럽들이랑 같이 어울리셨는데 그러니까. 본인은 본인은 셀럽으로 안 남아 본인은 셀럽으로 그러니까. 남아있질 않은 거야. 다른 분들은 그래서 이런 사람 얘기를 조금 얘기하다 보면 네. 뭐 또 아마 시간이 모자랄 것 같긴 한데 네네. 뭐 좀 풀어놔 볼까. 좋습니다. 1921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음흠.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서력을 주로 쓰는데 올해가 2021년 이렇게 그렇죠. 이제 쓰잖아요. 네. 근데 일본만 해도 걔네들 최근에 레이와 그래가지고 네. 그 연호를 쓰죠, 연호를 연호. 계속 네. 써요. 또 네. 북한도 연호를 써요. 뭐 주체 어쩌고저쩌고. 21년이 소화가 시작된 해 아닌가요? 아마? 그런가요? 네, 근데 대충. 대한민국으로 이야기하면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호가 네. 만들어진 지 3년 됐습니다. 아하. 19년. 그러네요. 임시정부 때. 예. 아, 그리고 19년. 예를 들어서 세계사로 보면 음. 그 21년이라는 해는 히틀러가 음. 국가 사회주의 노동당인가요? 노동자당. 그러니까 나치당의 나치당. 당수가 된 해입니다. 그 그래가. 중년해군요. 그래서 이제 점차 음.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을 가는 뭐 세계사의 얘기를 하면 전간기죠. 대전과 대전 사이에 있는 시기인데 이때 태어난 분들이 생각해 보면은 앞에 조선이라는 또는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있는지 모르는 채 식민지의 그냥 한복판에 그렇죠.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엄대섭이라는 분은 울주가 고향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엄 선생의 엄대섭이라는 분의 아버님이 너무 어려우니까 소작 이 꿈이 뭐였냐면 논 열두락이라는 그걸 백날 뭐 이렇게 읊으셨대. 우리한테 논 12락만 있었으면. 12락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모르는데 12마지기는 아닌가요? 12마지기라고 해도 두락이 그러니까 뭐 한 마지기 하여튼 200 일정한 그러니까 뭐 12락만 그 크기를 있죠. 떠나서 이 엄대섭이라는 분은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 그 오남매가 있었는데 그 선친이 소작도 할 수 없어서 일본에 이제 막노동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기에 보면 뭐 고베시에 살았다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이 아버님이. 그래서 우리로 보면 한 지금 나이로 보면 초등학교 한 5, 6학년쯤 될 때 장남인데 이미 가장이 된 거예요. 소년 가장. 5, 6학년에.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밑에 동생을 걷어 먹여 살리고 아버지가 이제 교통사고 당해서 노동력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뭐 세탁소에 가서 뭐 이랬다 뭐 이러는데 책을 좋아했어요. 이 소년 엄대섭이. 그래가지고 벌써 배경만 들어도 틈틈이 남는 시간에 책을 다 읽어. 아니 이분이 이 배경을 들으니까 이제 하나씩 어린 마음에 한이 쌓였겠구나. 예, 이런 짐작이 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정도의 어린 나이에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뭐 그랬다. 아동한테 신고해야죠. 그거는 뭐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이게 지금 식민지 백성으로 일본에 노동하러 갔는데 그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고 노동력이니까 동생은 올라오고 가장 노릇을 한 거예요. 뭐 굳은 일을 다 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갈망이 그렇죠. 한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엄 선생의 그 얘기에서 히트작은 뭐냐면 책의 효능을 느낀 거예요. 책의 효능. 그게 뭐냐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언제쯤에요? 그게 이제 10대 10대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넉마를 한 거예요. 넉마라는 말 이 청취자들 다 아실까요? 젊은 분은 모르시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헌옷을 수거합니다. 이런 박스들 재활용을 업으로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업사이클링, 리사이클링의 선진자들 뒤에 큰 넉마 때 지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뭔가 다시 쓸 수 있는 물건들을 넉마주의가 이렇게 집게로 우리 어릴 때는 있었습니다. 이제 집고 맨날 집고 다니죠. 근데 요즘은 이제 그게 다 시스템이 돼가지고 재활용업자인 거죠, 그렇죠? 재활용업자. 그렇죠. 그런데 그걸 했는데. 책을 봤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남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가 없다. 오호. 이걸 딱 이제 책을 막 헌 책들 뭐 또 넉마에도 하다 보면 뭐 그런 요즘도 왜 분리수거하면 남이 보던 책들 막 쏟아지는데 그런 거 중에 읽을 만한 거를 열심히 찾아 읽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메시지가 딱 만나졌는데 남과 똑같이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했냐면 광고를 하자. 광고. 그래가지고 종이에다가 그 일본인들 집에 내가 맨날 며칠에 헌옷도 수거하고 뭐 할 테니까 내놓으시라. 요즘 전단이라고 그러는데 예전 말로 찌라시겠죠. 그렇죠. 찌라시를 배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막 내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에 그냥 가서 구하는 게 아니고 딱 정해진 시간에 딱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넉마로 돈을 벌어요. 넉마의 혁신이구만요. 넉마의 혁신을 그때 하는 당시만 하더라도 그쵸. 완전 엄청난 혁신이지. 넉마의 당근화네. 어떻게 그게 그게 찌라시를 돌릴 생각. 그러니까 이제 당근이야, 당근. 거기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책이라는 게 굉장한 뭘 주는구나. 그 효능구나 안 그래. 그렇죠. 그냥 남이 하는 대로 하지 않고 뭔가 새로운 생각을 구하고 아이디어를 구하고 그걸 또 실천하고 뭐 할 때 굉장히 밑거름이 되는 게 책이구나. 그래 열심히 책을 모아요 이 사람이. 또 열심히 돈을 벌어요. 제가 이분의 캐릭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런 도서관이나 독서 이런 사회사업 또는 공익사업을 하지 않고 기업으로 만약에 갔으면 신격호 회장 되는 거죠. 그런 왜 이병철 아니었을까? 신격호 회장도 굉장히 뭐냐면 저돌적인 실천력 그런 걸 갖고 있고 또 자기가 아이디어를 딱 구했을 때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캐릭터 그리고 또 전형적인 자수성가형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그거를 돌파하려고 애를 쓰는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도 엄청 벌었을 것 같아요. 그랬겠다. 근데 당시에는 왜 이런 라이프 스토리들이 조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자가 된 분들 중에서 어렸을 때 막 고생해서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 근데 이제 그런 캐릭터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해방이 됐어요 우리가. 이제 뭐 히로시마 뭐 원폭 터지고 뭐 이래가지고 1945년 8월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식민지의 속박에서 벗어나가지고 이제 자주 독립국가의 꿈을 막 꾸기 시작하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일본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21년생이니까 45년이면 20대 청년이에요. 근데 이미 그때 그 넉마나 이런 걸 통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20대 때. 제1 사업가가 된 사업가예요 이미.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런 사람이 있었네. 이 책에 보면 해방되자마자 이러한 혼란기는 기회는 찬스다. 바로 배를 구해가지고 한국에 들어와. 진짜. 굉장히 기민하게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원래 그 부모님의 꿈이 땅. 매일 되내는 말이 12락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12락 땅만 있어요. 땅을 사. 그리고 그게 이제 그런 뭐 물가들 해가지고 굉장히 돈을 버는데 문제는 책이었어요 또. 사업가로 가지를 아니하고 다른 데 지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 백성이 우리 민중이 눈을 떠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작은 도서관을 만들어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그때 당시에 도서관 만들 생각을 이제 거기가 재밌어요.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정치의 격동의 시기인데. 격동의 시기인데 그때 당시에는 뭐 글자도 모르고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 항로를 바꾸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책이 오토베 센자부로 일본 사람이 지은 도서관의 실제적 경영이라는 일본어로 된 책이 있는데 뭐 여러 책을 잡다하게 봤겠죠. 근데 여기 지금 표지가 이제 있는데 이 책을 보고
우리도 도서관이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고향 마을에서 자기가 이제 울주. 울주니까 예. 거기서 이제 한 뭐 장소 수로 보면 한 뭐 몇천 권 조그만 뭐 자기가 그때까지 보고 모은 책들을 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여기 이제 보면은 이 사람이 뭐냐면 자전거에다가 자기가 보던 책을 싣고 네. 여기 보면은 울산 도서관 수뇌문고 이게 뭐냐면 탄피 박스에 여기다가 책을 싣고 자전거를 네네네네. 싣고 이동 도서관이네요. 일종의 이동 도서관을 했는데 아니 너무 혁신적이잖아. 탄피통에다가 아니 너무 혁신적이잖아. 야. 어떻게 이동 근데- 도서관을 할 생각을 근데 이제 했을까? 이게 또 재밌는 게 뭐냐면은 네네. 요시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음. 너무 먼데 사람들한테 책을 책을 읽혀. 읽히려고 네. 이게 지금 탄피 박스에다가 자기가 아니야? 이렇게 그렇죠. 자기가 아니야. 그럴 수 그래서 경찰이 있지. 너 똑똑한 놈은 자기다 그런 말이 있었죠. 맞아. 아니 이 사람은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데 음. 그래서 이제 깨달은 게 뭐냐면 이게 개인이 해서 될 일이 아니구나. 아하. 오해를 살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자기가 그걸 하던 거를 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울산인데 네. 거기에다가 기증을 하려고 했더니 안 받았어요. 왜요? 그걸 받으면 운영비도 들고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의식 수준 자체가 그 울주가 붙어 있는 데가 경주인데 경주 붙어 있죠. 네. 경주에다가 이걸 줬더니 경주는 받았어요. 그래서 이 엄대섭이라는 분이 어떻게 했냐면 나는 돈이 필요 없다. 돈은 많다. 그러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이 주민들 백성들이 책이 읽는 거니까 나한테 필요한 거는 명예간장으로 그래서 이 내 책을 다 받고 다만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좀 보조를 하시라. 그래서 명예간장이 돼요. 내가 언제 그 도서관 이름이 뭡니까? 경주 도서관이에요. 그 경주 도서관에 지금도 있겠네요? 있습니다. 있겠네. 그게 한옥처럼 생겼어요. 우리 그래서 경주 놀러 가면은 한번 들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갔더니 네. 그 서고의 한쪽에 네. 이분이 예전에 기증했을 것만 같은 책들이 있더라고. 아니 거기 써 있진 않고요. 엄대선님이 했다 뭐 이런 거 그 없고. 흔적이 아주 잘 보존돼 뭐 있고 일대 그러진 않아요. 관장만 해가 소개 안 돼 있어요. 너무 아깝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이렇게 해보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혼란기인데 이러고 막 유교도 나오고 뭐 그런데 이게 울산이고 울주군이고 경주에서 그 몇 사람들한테 이거 책을 읽혀가지고는 하세월인 거예요. 언제 우리 백성이 이게 다 눈을 뜨겠냐 이거. 안 되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옵니다.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이거를 좀 조직적으로 이거를 해야겠구나. 그런데 당시 이제 우리 뭐 도서관계라고 그럴까 독서문화운동계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혼란기예요. 첫째는 도서관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몇 분 계셨는데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여기 서울에 총독부 도서관이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경성 부립도서관, 그 당시에 서울 경성부라고 그랬는데 그런 곳에 일하던 직원들이 있었어요. 한국인 직원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들 말로 패전을 하고 쫓겨나갔잖아요. 나갔을 때 그거를 물려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지금 국립중앙도서관이라고 그러면 이제 국가도서관인데 그 앞에 운영했던 도서관들을 물려받아서 그거를 열심히 막 흩어지는 책들을 모으고 하던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요즘 많이 언급되는 분이 민속학계에서도 거론하는 분인데 이재옥이라는 분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박봉석이라고. 그래서 이재옥 씨는 초대 간장도 했어요. 그 이제 우리로 보면 국립중앙도서관 이런데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해방이 되고 6.25 전쟁 겪는 그 혼란기에 계속 그 일을 할 수 없고 뭐 나쁘게 된 건지 이게 그래서 해방되자마자 우리 조선인들이 그때는 조선이라는 단어 썼는데 조선인들이 우리식으로 도서관을 발전시켜야겠다고 조선 도서관 협회가
해방되자마자 만들어져요. 결성이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일제시대 때 예를 들면 그 당시엔 다 부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 경성부, 뭐 인천부, 평양부, 뭐 신의주부 이런 큰 도시들이 다 부였는데 거기에 일본인들이 운영하던 부립도서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일하던 한국 사람, 조선인 모여서 우리가 이제 해방이 됐으니까 우리식으로 발전시켜 보자. 그렇게 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했지만 무슨 돈이 있었나요? 사회적 관심이 있나요? 그러다가 이게 그때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 중요하지 뭐 무슨 책이 분단이 되고 중요했겠어. 그리고서는 전쟁이 나니까 네네. 전쟁은 책의 지약이거든요. 책은 뭐 그럼요. 전쟁을 견딜 수가 없고 뗄감으로 쓰는 거죠. 뭐. 맞아. 그래서 이제 휴전이 되고 그런 사이에 이분은 그 경주 이런 데서 그런 운동을 해본 거예요. 해봐서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다시 그 협회를 조직한 게 이 엄 선생이에요. 그때 이제 붙인 이름이 한국 도서관 협회인데 자, 본인은 이제 그쪽에 이렇게 쭉 성장하신 분이 아니고 진짜 야전에서 그냥 활동하다가 이제 했기 때문에 다른 전문가를 회장으로 옹립을 하고 초대 사무국장. 아, 그 이분이 그 셀럽으로 이름이 나지 않은 이유가 있었구나. 자기가 다 이선에 물러나 있었구나. 사무국장이니까 딱 우리 카프가 선생님이 딱 연상이 네네. 되는데 카프가 선생님이 롤모델인데 네, 사무국장 이런 거 하시면 뒤치다거리 다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사실. 근데 이제 그때도 뭐냐면 이분의 꿈은 이름을 구한다 이런 게 아니고 우리 한국을 어떻게 하면 책의 세상으로 만들 건가.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당시에는 이제 농촌 경제잖아. 기본적으로 네네. 산업화 이전이에요. 50년대. 우리 거의 그때 농업 인구가 80% 정도 됐을 거예요. 더 됐을 거야. 뭐. 그래서 농촌에 뭐 책 보내기 운동 네. 이런 걸 막 조직을 해서 해봐요.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데 당시 이제 그 지도자라고 그럴까 이 분야의 지도자분들은 너무 이게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 풀뿌리 현실하고 이분이 보니까 그래서 이 협회라는 그릇만으로는 부족하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4.19 나오고 5.16 그 얼음에 마을문고라고 하는 거를 착안해서 마을문고 그거를 이제 보급해. 분화로드를 하신 것만 하셨어요. 마을문고. 자 그러면 여기서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이 엄대섭 선생님 쭉 이제 삶의 배경들도 이제 설명해 주시고 그때 이제 역사적 상황이나 이제 우리나라 현실이나 이런 거에서 다 이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엄대섭 선생님은 이제 어떻게 이분의 정체성을 얘기해 보자면은 그냥 도서관 운동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렇죠. 도서관 운동가의 뭐 시조 뭐 그렇게 봐도 될까요? 그러니까 해방 이후에 굉장히 저는 이분이 도전하고 실험하고 뭘 해보려고 했던 그것의 취지, 가치, 지향들. 그 시대 현실 속에서 몸부림친 것들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조국의 이 국민들 이게 인민들을 이제 눈뜨게 하고 싶다 뭐 이런 나름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업적으로 더 클 수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도서관 운동을 시작을 했고 사실 탄핏 그 박스에다가 책을 담아가지고 이게 찾아가는 도서관까지 하셨는데 결국은 서울로 올라오셔가지고 다시 이제 도서관 협회를 조직하고 이제 마을 문고까지 이제 간 거잖아요. 예를 들면 1960년에 이분이 60년 10월 24일 이게 4.19 나고 그때 이제 그 정치로 뭐 장면 뭐 그런 맞아요. 구테타 이전이잖아요. 경향신문에 투고하는데 이분의 문장을 보면 제가 이제 저도 시를 공부하고 글을 조금 써본 입장에서 군더더기 없는 문장.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제목이 뭐냐면 백성이 독서할 수 있는 정치를. 저는 이거 말을 내년에 지금 3월 9일 날 20대 대통령 선거도 있고 또 6월 달에 지방선거도 있고 그렇잖아요. 백성이 독서할 수 있는 정치를 좋은데 이런 적어놔야지. 지금 단체장이든 대통령에 나오시는 분들한테 이 지금 엄대서 선생의 이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백성이
독서하는 정치를 좀 해달라. 이런 여주 지금까지도 너무나 유효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번 읽어보시죠. 한번 조금 길더라도 길더라도 읽어주세요. 아니 뭐 그렇게 길게 인용돼 있지도 않아요. 빈 밥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으라고 외치는 자가 있다면 정신분열증에 걸렸거나 엉큼한 사기아닐 것이다. 누가 떠오르나요? 그런데 과거 이 정권, 여기서 이 정권이라는 건 이승만 정권이에요. 이승만 정권 하에서는 국정만사가 그 판국인지라 도서관 사업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책을 주지도 않고 책을 읽으라고 외쳐온 것이 다름 아닌 그것이다. 책도 안 주고 책을 읽으라고 하대. 빈 그릇 주고 밥 먹어. 그 비유한 거잖아요. 빈 그릇과 밥을 도서관 줘놓고 밥을 먹으라. 예, 그렇죠. 예. 그로 인한 국민의 무식 조장이 해방 15, 16년에 아직 막대기 선거라는 미개인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무지에서 오는 가지가지 혼란이 오늘날과 같은 민족적 불행을 초래하게 된 것은 아무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중략. 일반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공도서관만 해도 선진국에는 인구 2,000명 내지 3,000명의 한 개 도서관이 있다. 중략. 그런데 한국은 2,200만, 그 당시 인구가 2,200만이었어요. 2,200만에 18개 뿐이니 200만 명이 한 개. 이 당시 도서관 현실이 있어요. 18개 공공도서관이 국민 120만 명의 한 개 꼴이에요. 도대체 비교할 바도 못 된다. 그나마도 일정이란 말은 일본 제국주의 시절, 식민지 시절의 낡아 빠진 시설을 명목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뿐 운영 실태조차 그 대부분이 당시보다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일제시대보다 못하다 이게 18개밖에 없다 이게. 오히려 일제시대 말 이제 해방할 때는 한 50개 정도 조사되거든요. 근데 해방되고 거꾸로 줄었어 숫자가. 그리고 도서관에 투자를 안 하니까 그냥 빈 밥그릇에 아무 뭐 밥도 서고만 있고 서만 있어 책도 없고 책이 없어. 근데 어떻게 그 현실에 국민이 독서할 수 있는 정치란 국정 전반에 걸친 것이나 우리 도서관계가 새로운 정부, 신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것은 하루속히 도서관법을 제정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국민 독서는 도서관의 보급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으며 도서관법의 제정 없이는 도서관이 보급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해 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 이게 이제 지금 도서관법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해방이 됐으면 법을 만들었어요. 도서관에 관한 법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기반 시설로서 우리 이 찬희 쌤이 지금 주장하시는 예를 들면 기본소득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도서관법이 없었어요. 아까 그때 당시 해방 이후에도 그럼 도서관법이 없었다는 없었어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칼럼을 쓰는 이유는 국민의 무지를 조장한 정권이었네요. 사실 이승만 정권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4.19가 나고 4.19가 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민주주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자면 백성이 독서할 수 있는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러자면 도서관법 좀 만들어라 하는 게 이 칼럼의 내용. 근데 저는 지금 엄대섭 선생님이 쓰신 그 칼럼 이거를 이제 우리 카프카님이 읽어주셨는데 거기에 우리 오늘 방송의 핵심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실은 지금 현재 우리가 그로부터 이분이 태어난 지 100주년이잖아요. 올해가. 저분이 저렇게 쓰신 지 거의 한 60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아니죠. 80년. 80년 벌써 8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지금 한국 사회에 도서관은 과연 그러니까 질은 떠나서 질은 차치하고 나서라도 양쪽으로 과연 그걸 조금 더 얘기를 하다 보면 이제 나오는데 양쪽으로는 그럼 어느 정도 발전이 됐느냐 이 도서관법
관련해서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운동적 맥락인데 네네. 이분이 이제 이런 주장하고 61년부터는 이거 협회라는 것도 좀 부족하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외쳐서 도서관법 하라 안 되니까 직접 자기가 벌었던 돈을 들고 마을 문고를 해야겠다 하고 61년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도서관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앞에 일제는 어떻게 했는가? 일본은 몇 가지 중요한 그 도서관 그 법령이 있는데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동아시아에 들어와서 아시아권에 들어와서 지금 한자로 보면 그림도에 글서자에 집간자 쓰는 이 도서관이 일본 애들이 예를 들면 정치라는 단어, 사회라는 단어 이런 거 만들 때 네네. 같이 만든 단어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지금 한국, 일본, 중국이 다 같은 한자의 뭐 간자체냐 뭐냐는 달라도 도서관, 도쇼관 뭐 이렇게 그거는 똑같이 쓰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러고서는 일본도 매우 후진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정립된 게 1880년쯤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공공도서관, 퍼블릭 라이브러리라는 단어가 인류 사회에 처음 등장한 게 저는 1850년을 기점으로 두거든요. 1850. 왜냐하면 1850년? 그 전까지는 프랑스 혁명을 하나의 뭐 그냥 이야기 쉽게 근대의 어떤 기점으로 둔다. 1789년. 예. 또는 뭐 미국 독립을 그러면 1776년. 예. 그러니까 그래봤자 18세기 말이잖아요. 짠. 어머나 18세기 선생님 진짜 연도 외우는 거 18세기 말인데 네. 그때는 도서관이 어떻게 그 이전에는 예를 들면 네. 책이라든지 이런 도서관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서양이나 동양이나 누구의 것이냐면 권력자의 것이었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왕실 도서관 우리도 뭐 조선시대 도서관 없었냐? 있었지. 규장각 있잖아. 뭐 있잖아.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왕의 것이거나 아니면 귀족의 것이거나 네. 또는 승려들. 그래서 예를 들면 유럽의 수도원. 주요한 도서관이 수도원 도서관부터 변해온 것도 그렇죠. 네. 네. 이제 그러다가 아까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미국의 독립이든 프랑스 혁명 이렇게 지나고 19세기가 됐을 때 그것이 바뀌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 초기에 이제 물론 그거는 뭐 연도로 보면은 18세기 중반 뭐 그런 걸 얘기하는데 이제 회원제 도서관을 얘기해요. 서브스크립션 라이브러리라고 회원이 돼서 회비를 내면 그 회비를 낸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원이 원하는 책을 모아서 그 사람들만 이렇게 서클처럼 이용하는 도서관. 그게 회원제 도서관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게 벤자민 프랭클린. 벤자민 프랭클린이 미국 그 독립 선언서를 감수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퍼슨이 쓰고. 네. 근데 벤자민 프랭클린이 만들고 운영했던 그것이 도서관인데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거를 할 때에 그 회원들의 핵심이 뭐냐면 준토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준토를 영어 사전에 찾아보면 분대 이런 거예요. 군대용어예요. 아 그래요? 분대? 그러니까 준토라고 하는 게 뭐냐면 독서 동아리야. 네, 그래서 독서 동아리 모여가지고 군사 조직으로 책을 읽었어. 군사적으로 책을 읽어야 척척척척. 거기서 벤자민 프랭클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 그 천부인권에 대한 생각, 뭐 이런 독립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야기되고 토론됐던 거죠. 그 도서관에. 멋지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 도서관인 거죠? 그렇죠. 멤버십 도서관. 그래서 예를 들면 회원제 도서관 뭐 얘기를 하면 그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 준토를 중심으로 했던 회원제 도서관. 그럼요. 그 준토 출신의 그 분들 중에도 꽤 유명한 분들도 있겠어요. 그렇죠. 벤자민 클램. 그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그 미국 독립혁명의 주요 핵심 요원이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마돈나 선생님이나 찰리 쌤 같이 뭔가 새로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새로운 생각의 흐름들을 토론하고 그거를 전파하려고 애를 쓰고. 저도 그런 거 너무 지향하는 삶인데 아니 잘 안 되고 있는데 그때 가장 좋네요. 핵심이 뭐였냐면 매력적이다. 책이었다는 거죠. 아하. 근데 그런데 그거는 한계가 있는 게 해원제야. 그럼 회비를 낼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네요. 못 들어가는 진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 해요. 그 회비가 그때에 좀 엄청났나 보죠? 그 돈이 제가 있어야 이제 갈 정도면. 그 미국의 이제 네. 수도가 보스턴이잖아요, 원래. 네. 보스턴의 그 해운제 도서관에 뭐 유적이라고 그러면 뭐 이상하지만 지금도 운영되는 그 해운제 도서관을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네네. 도대체 어떻게 생겼나? 아, 우아해요. 옛날 그 보스턴의 건물 안에 네네. 보스턴 아세넘이라고 그러는데 뭐냐면 이 뭐 고전을 본다면 그리스 뭐 로마의 고전들 그러니까 굉장히 교양을 지향하면서 약간 프랑스의 살롱 같은.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미국의 새로운 그런 뭔가 문명 문화를 만들려고 하는 그 에너지들 이런 거를 책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독립혁명도 있고 프랑스 혁명도 일어나고 그 19세기 초반에는 또 산업화가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게 돈이 없어도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유럽 대륙에서 가장 대표적인 실험들이 뭐냐면 그거 이제 이 도서관사에서는 직공 도서관이라고 그러는데 길드라고. 네네네. 그러니까 길드는 협동조합형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네네네. 그렇게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는 해원제 도서관 흐름이 있고 하나는 직공 도서관 흐름이 있는데 이래가지고는 이것도 하세월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재밌는데 영국에서는 그 대형 지금 우리가 뭐 영국 도서관 이렇게 브리티시 라이브러리 이렇게 얘기하는데 브리티시 라이브러리는 사실은 뭐 박물관도 같이 결합돼 있는데 거기서 일하던 에드워즈라고 하는 에드워즈. 그 사람 고향에 이게 큰 동상도 세워져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박물관 쪽에서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서 브리티시 뮤지엄에서 법을 만들고 이러는데 그 문턱을 탁 낮추는 걸 본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의 정치는 토리하고 히그하고 지금으로 보면 보수하고 노동당인데 노동당 의원 중에 지금으로 보면 노동당 의원 중에 에와트라는 의원이 있는데 그걸 주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에와트 의원을 만나서 박물관만 이럴 게 아니고 도서관도 이렇게 합시다. 근데 에와트 의원이 그걸 받아요. 받아서 그 영국 의회에서 법이 통과되는데 그 법 이름이 퍼블릭 라이브러리 액트. 그게 1850년에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1850년이구만.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다가 엄대섭 선생 하다가 일로 갔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래가지고 네네네. 1850년. 그걸 설명하겠어. 1850년. 그래서 예를 들면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가 지금 우리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번역을 해서 쓰는데 그 말이 이제 유럽에서 이제 퍼지기 시작했어요. 영국의 모형으로. 미국에서도 비슷한 시점에 보스턴에서 주법이 바뀌어서 그게 1848년 처음 도서관 열고 54년 뭐 그러니까 그 시점이에요. 50년 전후에 미국도. 그런데 동양에서는 그 단어가 한 세대 지나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제일 먼저 한국 사람으로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 육일준이에요. 육일준이 서유, 서쪽을 유람하면서 견문, 보고 들은 거를 책으로 냈잖아요. 1895년인데 그 책이 나온 게 거기에 뭐라고 서양에 갔더니 요런 게 있어. 근데 그때 쓴 용어 뭐냐면 서적관이었어요. 서적관. 서책이 있으니까. 그분이 서적관이라고 쓰셨군요. 도서관 보고서. 근데 일본에서는 이미 도서관이라는 말이 생겼지. 도쿄에서는 이미 도서관이라는 간판이 붙은 기관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880년대 후반에. 그래서 일본의 도서관 관련 법령이 생긴 게 1899년이에요. 그런데
이게 일본이 보면 다이쇼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대정 데모크라시. 예. 20년대 그런 흐름이 있었지만 이 일본 놈들이 1930년 들어가서는 이제 전쟁 국가로 가잖아요. 네네.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1933년에 앞에 도서관 관련 법령을 바꿔내요. 바꿔내서 1933년에 도서관 얘네들 법령을 만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국의 여러 가지 지금 도서관 문화는 아직도 이 법의 영향이 아직도 있다. 1933년. 네, 일본법. 일본법. 그러니까 그게 한국법도 아닌 일본법. 식민지를 규율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한번 들어보세요. 네. 1933년 일본의 도서관법의 핵심 내용은 뭐냐? 계약된 법일 것 같은데. 뭔가. 그렇죠. 하나는 뭐냐면 우리도 지금 그 말을 쓰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중앙도서관 개념을 만들어내요. 그 법에서. 그 앞에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도서관 기능이 뭐냐. 첫 번째 국어의 보급. 여기서 국어는 어떤 나라 말이냐. 네, 일본어겠죠. 일본 말이죠. 코쿠코. 또 하나는 사상의 검증이에요. 그렇죠. 그리고는 도서관을 주되게 앞에 1899년에서 일본도 어떻게 보면 그 민주국가로서의 도서관을 기반으로 한 이런 발전을 모색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노력을 했던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30년대가 되면 얘네들이 만주를 경영한다, 그렇죠. 이 아시아권을 다 먹으려고 기획을 하면서 도서관도 그런 기능으로 들어가 버린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하나의 중심을 가지고 쫙 편제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하는데 이거를 도서관이 이 백성들이 책을 읽고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고 이런 게 아니고 국어의 보고 국어의 보고 또 사상의 통제나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그거를 하는 기관. 그러니까 이 도서관은 주요한 게 뭔가 시민의 자기 삶에서 결합돼서 뭔가 운영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도서관이 예를 들어 아까 식민지 전에 한 뭐 40-50개 있었다 이거예요. 걔네들이 운영했던. 거기서 했던 게 그 두 가지예요. 국고에 보고 사상의 검증. 그런데 해방이 됐잖아요. 됐는데 나라에 일단 돈도 없을 뿐더러 관심도 없으니까 법도 없이 지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칼럼, 지금 저기 칼럼 다시 돌아오면 60년에 쓴 거. 네, 그래서 한국에서 처음으로 도서관 관련 법이 만들어진 게 1963년이에요. 민정 이양 이후네요. 이른바 박정희의. 그러니까 결국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도서관이 법제화 되기까지가 그 서양에 비해서 한 100년이 늦은 한 세기가 늦은 시점 근데 만들어졌다. 1850년이면 거의 한 세기가 걸린 거예요. 그렇지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법이 이제 생겼잖아. 근데 이제 박정희 시대잖아. 여기 도서관의 어떤 개념과 운영이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중앙도서관과 이 사상 검증, 사상 검열 이락으로 쭉 가는 얘기가 우리가 우리 나름으로 도서관을 발전시키기 위한 법령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도서관이 뭐 하는 곳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기능 역할 그러면 그 시험 공부하러 가는 것이지. 줄 서서 시험 공부하는. 자, 그게 뭐냐면 제 경험에도 이런 거예요. 그 당시 그렇죠. 우리 열람실은 공부하러 가는데 이게 이제 그것도 이제 결정적으로 이 사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주 팍 줄여볼게요. 이분이 이제 61년부터 마을 문고 이거를 추진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자기 돈을 투자해가지고 문고를 시골 마을에 마을 문고라는 게 어떤 거냐면 뭐 예전에 이제 그 농촌에 보면 4H라고 그래가지고 4H 운동 있잖아요. 4H 운동 저도 했습니다. H의 하나. 지덕 노체. H 하트, G 하트, 덕. 어떻게 보면 뭐지? 뭐 H를 놓고 그 클로바를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4H가 있다 그러면 그 4H가 독서회를 조직을 해요. 그러면 이 말문고 크기가 한 책 한 300권 정도. 그래 대청 마루에 딱 놓으면 딱 좋을 서가예요. 그래 그 서가를 직접 짜가지고 거기에 그 독서회가 읽을 만한 책들을 같이 읽는.
그 독서회가 운영자가 되고 도서관이라고 하는 큰 건물 지금 네네. 우리가 공공도서관 무슨 뭐 네. 시립도서관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도서관은 너무 덩치가 크고 그것까지 하기에는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 그 농촌 마을마다 한 책 한 300권 정도 가지고 있는 거를 그 독서회가 중심이 돼서 운영을 하고 하는 것을 마을문고라고 붙였어요. 그래서 도서관이 이제 흔히 3요소 또는 4요소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건물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공간이 근데 그거를 갖기엔 너무 우리나라가 가난하고 이러니 이게 자료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책을 중심으로 한 책이 자료. 있어야죠. 그다음에 운영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다 조직하기에 너무나 그거 하니까 그런데 이 지금도 몇몇 군데 그 마을문고 서가가 남아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일반 공공도서관에 가보면 전기 간행무실 있잖아요. 그렇죠. 서랍 하나가 전기 간행무실이야. 서랍 하나가 맞아요. 약식으로. 맞아, 그래서 맞아. 신문 오면 거기에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 마을문고 서가를 짜가지고 보급을 한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자, 지금 제가 우리 카프카님 얘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빠져들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다 됐어요. 벌써요? 대이동 데모크라시로 왔다가 이게 야. 네, 저희가 진짜 우리가 카프카님 만나서 방송하는 날은 알쓸신잡에 준하는 정말 막 이제 정말 가지를 뻗어 나가면 세계 역사까지 지구 저 반대편의 이야기까지 다 해가지고 다시 또 다시 우리나라의 마을문고로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 정리를 또 해야 돼요. 본론도 못 들어가는데 정리를 하는 기분인데 여하튼 우리나라 도서관 운동의 아버지격인 그러니까 시족격인 분이잖아요. 엄대섭이라는 분이.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도 이제 마을문고를 이제 경험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을문고가 왜 생겼는지 잘 모르고 또 저도 농촌에서 자라면서 마을 해관 안에 그 책장이 있었고 저도 지덕노체 활동을 어디에 했고 고향이 어디세요? 저 용인이요. 용인에. 용인에 이게 사람들 용인 그러면 다 도시로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완전 시골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다 모여서 공부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책도 그 안에서 이제 있으면 근데 책도 거의 없었어. 막 거의 뭐 썬데이 그렇지. 서울 막 이런 거 꽂혀 있고 막 이랬는데 여하튼 그래도 그 학생들이 그렇게 가난한 지역에서 동네에서 학생들이 그나마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요. 자,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 시절을 겪지 못한 분들이 계셨을 텐데 마을문고가 현재 각종 지자체 그 동사무소에 마을문고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 기관화돼서 들어온 것인지 그때는 이제 마을 중심으로 농촌 지역에 막 이분이 뭐 사비로 들여서 만들었잖아요. 네, 자, 근데 마을문고가 이제 현재 있기도 있어요. 아직도. 네,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 짧게 한 3분 안에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마을문고 운동을 한 게 대략 한 20년쯤. 네네.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마을문고를 추진하는 본부를 만들어서 처음엔 자기 사비로 해요. 100여 개 만드는데 이미 돈이 많이 소요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언론하고 정부, 그 당시에 문교부 시절인데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이래가지고 보급을 쭉 해요. 그거는 뭐 세세하게 얘기해서 건너뛰면 1979년 박정희 뭐 대통령이 시해를 당하고 1980년 이른바 신군부가 들어서 가지고 전두환이 이제 집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집권을 해보니 이게 군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몇 명 안 되는 그 권력 집단인데 하부 조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두환 이제 그 대통령이 자기 동생 정경환이라는 사람을 새마을 운동 중앙회라고 있어요. 그렇죠. 그 새마을 운동회는 다섯 가지 조직이 있는데 새마을 직장회, 새마을 부녀회, 새마을 금고, 새마을 지도자회 이렇게 있는데 이 여기 지금 우리가 쭉 얘기해온 마을문고 그 60년대 70년대 열악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독서를 하려면 어떻게 해서 이거 보호운동 했던 것을 이 새마을운동 중앙회 밑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마을문고였는데 그
1년 이후로는 이 이름이 새마을문고로 바뀝니다. 맞아. 새마을문고였어요, 이름이? 예, 이 새마을문고로 이제 저가 있을 때는 새마을문고라는 개념 없이 그냥 마을회관의 공부방이었고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설명을 해보면 지금도 지금 이제 새마을중앙회가 우리가 지금 그 새마을이라는 게 뭐 여러 가지 연구서적도 나와 있잖아요. 새마을 운동이 어땠다 하는. 그런데 지금 새마을중앙회는 또 조금 또 달라서 뭐 아프리카의 뭐 농촌이라든지 뭐 이런 거 돕는 뭐 이런 뭐 새로운 아주 최근인 모색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문고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 지금 우리 사회를 규율하는 여러 가지 이 사회문화, 정치문화를 얘기했을 때 87 체제를 얘기하잖아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그 민주화 이후에 풀뿌리 운동 하시는 분들이 이 문고라고 하는 말을 이 쓰기가 좀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제 원래 마을문고의 뿌리를 이 엄선 선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이제 새마을 운동 그 신군부가 새마을문고 이렇게 써놓으니까 그 풀뿌리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썼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쓰던 용어를 보면은 뭐 노동도서원 예를 들면 뭐 구로공단 같은 데서 노동 일하는 사람들이 책을 봐야겠다. 그러면 그 뿌리는 저쪽에 19세기 초반에 뭐 그 18세기 말에 직공 뭐 길드의 뭐 이런 것처럼 노동도서 뭐 이런 운동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원래는 문고인데 문고라고 간판을 달기가 좀 그래. 그래서 쓰기 시작한 단어가 작은 도서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작은 도서관. 새마을 문고라는 거는 이제 너무 익숙했는데 이제 이 새마을 중앙회가 새마을 지도자에서 운영을 하잖아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항상 그 새마을 문고가 늘 이제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 한 10년 전만 아니 해도 그리고 지역에 가면 제가 그 새마을 문고 그쪽에서 활동하시고 그런 분들의 노력을 뭐 이렇게 뭐 폄하하거나 나쁘게 얘기해 드리는 게 아니고 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그 언어로 뭐랄까 약간 오염이 돼버렸다고 그러나요? 문고라는 단어가? 제가 지금 이제 인터넷에 검색해봤더니 올해가 새마을문고 창립 60주년이다. 60주년이. 새마을문고는 1961년 2월 울산의 엄대섭 선생이 사제를 출연해 설립한 마을문고 보고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진행된 작은 도서관 보급운동으로 거기 작은 도서관 지금 마카파님 말씀이 다 나와. 그 다음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나와. 그 다음 잘 들으세요. 국민의 정서 순화와 새마을 정신의 개발을 촉진하고 독서를 위한 지식 보급으로 중민의 어쩌고저쩌고. 야, 요 얘기가 다 들어가 있네. 그러니까 요게 마을 읽어보시면 조금 이제 그 맥락이 그런 단어들의 맥락이 그러니까 요게 국민의 정서 순화. 근데 이제 그 80 이제 건너뛰어서 81년에 이분이 뭐냐면은 막사이상을 받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부인이 돌아가시고 막 시비가 엇갈리는데 또 하나는 본인이 어떻게 보면 21년생인데 지금 81년이면 한갑이죠. 한갑쯤 됐잖아요. 그죠? 맞죠? 맞아요. 딱 환갑이에요. 네, 그 정도 나이가 됐어요. 됐는데 그 젊은 시절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각과 의지와 또 재원을 가지고 막 벌인 사회운동을 벌인 마을문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뺏기다 그런 표현은 뭐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신군부가 이렇게 관제화된 거죠. 가져가니까 그리고 뭘 하냐 이게 또 중요한데 그 상금이 꽤 컸나 봐요. 얼마인지. 그래서 그 상금을 공금으로 내놓고 여태까지는 이게 풀뿌리를 했는데 지금 공공도서관이 있는데 이거 개혁운동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분 대단하다 의지가 그 연세 됐어요. 그래서 만든 게 대한도서관 연구회예요. 개인 연구소야. 대한도서관 연구회도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또 중요한데 앞에 제가 1850년에 퍼블릭 라이브러리 액트 공공도서관법 영국에서 만들어진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법을 분석을 해보면 크게 보면 뭐 4가지 5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도서관은
이게 공공이 해야겠다. 퍼블릭이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 퍼블릭의 핵심이 뭐냐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돈을 개인의 회비로 그전에는 해원제 그러면 개인의 회비를 냈잖아요. 그게 아니고 세금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미 우리가 세금을 냈다는 건 선불로 낸 거예요. 그 재원을 가지고 퍼블릭하게 운영하는 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회원이면 회원의 뭐 이사회를 조직하든 뭐 이런데 그 한정된 인원에 의해서 도서관이 운영되는데 퍼블릭이라면은 공공성을 가지고 운영하는 뭐 조금 나간다면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이러한 것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 퍼블릭 라이브러리 액트. 그러니까 무료 기관이어야 돼요. 퍼블릭 라이브러리 액트의 핵심은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를 조직하고 그걸 서비스하는데 그러한 민주적 정신을 가지고 어떤 장애물 없이 예를 들면 계급이라든지 인종이라든지 장애라든지 남녀라든지 노소라든지 뭐 피부 색깔이 뭐 이런 것이 없이 보편적인 서비스를 하는 기관으로서의 도서관인 거예요. 그게 1850년 도서관법의 핵심인데 지금 우리는 물론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일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식민시대에 수용이 돼서 건립이 해서 운영이 됐지만 어찌 보면 제대로 그것을 맛을 보기도 전에 또 발전할 이게 너무 열악하니까 이제 말문고 같은 운동이 벌어지고 풀뿌리로 확산이 됐는데 또 신군부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공공도서관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도서관 뭐 하는 곳이에요. 지금도 제가 지금 뭐 정당 정치 또 뭐 상당히 뭐 대통령 후보로 나오신 분이 여러 여야로 물망이 있는데 직격하게 딱 앉혀놓고 제가 도서관 뭐 하는 곳입니까? 한 명씩 딱딱딱 물어보면 이분들의 체험은 뭐냐? 예를 들면 뭐 지금 야권에 뭐 윤모라는 분도 있고 여권에 이모라는 분도 있다 하잖아요. 그럼 그분한테 딱 그러면 그분은 도서관은 고시 공부하는 곳이다. 이렇게 답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두 분 다 고시를 하셨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도서관이 우리 시민들이 그 민주적 실력을 쌓기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축하고 서비스하고 이런 문턱이 없고 이런 거하고는 굉장히 거리를. 그리고 예를 들면 고시 공부하는 곳은 도서관을 어디다 짓냐? 산꼭대기에다 줘요. 오. 왜 고시 공부하시는 분들이 절간에 들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도서관이 지금도 우리나라 도서관이 꽤 많은 숫자는 산꼭대기에 있어. 남산 도서관. 뭐 예를 들면 조용해야 돼. 거기는 고시 공부하는 곳이야. 근데 우리가 이제 뭐 이 아까 19세 중반부터 해서 유럽이나 뭐 북유럽이나 미국이나 가면 거기는 시장통에다 넣어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그렇군요. 지하철역 역세권. 제가 딱 이렇게 오늘 여기 이 홍대 입구 딱 왔는데 홍대 입구역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에 내리면 거기에 무슨 건물로 나오잖아요. 이게 그렇죠. 외국 같으면 거기가 도서관이에요. 그렇군요. 도서관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이게 접근이 다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분이 1981년에 막사이상을 받고 상금을 받아서 연구회를 조직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도서관은 이쪽 그러니까 고시 공부하는 식의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 예를 들면 아까는 18개 했는데 한 10배 늘어나서 한 150개 이렇게 되는데 취미삼아 이분 표현이에요. 취미삼아 이제 한 군데 두 군데 가봤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찝차를 직접 몰고 전국을 다 다녀요. 그 당시 있는 도서관을 싹싹이 다 조사해. 무슨 조사 연구비가 아니고 실태 아니 여기 책에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우리가 뭐 어디 실태 조사하면 샘플로 대도시 하나 가고 중소도시하고 표본으로 가죠. 표본을 가면 알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다녔어요. 다 다녀서 A급, B급, C급 이렇게 쫙 해서 보니까 이게 도서관이 아닌 거예요. 개소수만 있었지. 왜? 도서관의 본질에 맞지 않아. 첫 번째, 아까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그 법에 보면 무료의 이게 이런 기관인데 그 당시에 도서관은 유료 기관이었어요. 입관료라는 걸 받고 있었어요. 그래요? 그 당시에? 네. 예를 들면 여기 정독도서관이 이 경기고등학교, 중고등학교가 강남으로 이사 가고 몇 년입니까? 1970 몇 년? 유신 때죠, 하여튼. 네, 그때 이제 정독도서관이 열었는데 그때도 입관료가 있었어요. 뭐 50원 뭐 이렇게 가지고 도서관 들어갈 때 비용을 받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서가는 전부 자물쇠로 잠궈져 있어요. 그랬던 것 같다. 그래서 그 당시 그거를 이제 종이로 이렇게 써갖고 쓱 줘야지. 청구기호를 청구. 내가 무슨 책 보고 싶습니다. 경지에 써내면 이렇게 이제 그 창구 뒤에서 누가 있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가지고 또 문제는 뭐냐면 책이 그 창구를 통해 나왔어요. 그런데 대출이 안 돼. 맞아. 그걸 뭐라 그러냐면 관외 도서관 밖으로 이 책을 자료를 가져가는 게 안 돼. 맞아. 거기서만 봐. 그러니까 책이 일단 자유롭게 지금 예를 들면 우리가 도서관 지금 한국에 그런 도서관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전문 뭐 그런 규장각 같으면 서가가 다 닫혀 있잖아요. 보물 같은 책이니까 책들이 자료들이. 근데 일반 공공도서관에 우리 서가 막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분이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대한도서관 연구회를 통해서 오늘의 도서관 그래가지고 도서관은 뭐 하는 곳인지 계속 자료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담은 페이퍼 이걸 만들어가지고 전국의 강국서에다 계속 돌려 언론에다 돌려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바꾸자. 공공도서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이제 입관료를 없애는 얘기. 그러면 입관료 언제 없어졌냐? 대략 1990년, 91년이 돼야 우리나라에서 입관료가 없어졌다. 뭐야, 진짜 너무 늦게 됐어. 자, 그러면 잠깐만 죄송한데요. 그래서 이 오늘의 도서관을 만들면서 오늘의 도서관이라는 격월간 간행물도 냈네요. 요만한 그러니까 잠깐만 제가 여기서 좀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청취자분들 그 뒷부분은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직 다 얘기를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대한도서관 연구회가 생긴 게 1983년입니다. 여기까지 한 거로. 자 그리고 그래도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마무리는 하더라도 이제 마무리에 이제 마지막 이제 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여튼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이야기 듣다 쏙 빠져들어서 더 듣고 싶고 막 이렇지만 저희가 그 청취자분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게 저희가 대본 없이 합니다. 이 방송은 정말 이게 시간 조절도 어렵고 이야기 어디로 흐를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막 그래서 계속 막 큰 소리로 자르고 막 이러는데 우리 청취자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여하튼 우리 엄대섭님은 마지막 그 대한도서 연구회를 만드셔서 우리나라에 거기까지 왔죠.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도서관 문화를 이제 정말 캠페인 막 저기 예전에 찌라시 만든 실력으로 옛날 20대 때 그 넉마주의에서 그 찌라시 만들어가지고 사업적인 성공을 거둔 그 열정과 역량으로 우리나라 도서관 문화를 바꾸는 데도 큰 영향을 발휘하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이 엄대섭 님이 추구하는 도서관상? 실은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현재도 우리가 우리 후세들도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분은 정말 어떤 도서관을 원했을까? 그것을 아주 짧게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60년에 쓴 칼럼도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백성이 책을 읽을 수 있는 정치를 좀 하라.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마을문고 그 보고회를 해가지고 한 5, 6년 지났을 때 마을문고가 꽤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공자한테 이 구리쇠로 된 메달을 줘요. 근데 그 메달 제가 실물로 본 적이 있는데 그 메달 그 옛날 녹그릇 있잖아요. 그걸 뚱땅뚱땅 해서 메달을 해서 유공자한테 여기 이렇다 유공자 김찬희 쌤, 찬희 쌤 이렇다의 뭐 마돈나 쌤하고 이제 메달을 줬는데 그 메달 뒤쪽에 뭐라고 돼 있냐면 민중이 눈뜨는 날 이 구리쇠를 어찌
황금의 비길이. 아하. 캬, 멋지다. 민중이 눈 뜨는 날. 우리도 한 10년 지나면 그런 매달. 지금 이렇다 하시는 이유도 예를 들면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다. 비슷한 거죠. 우리가 사람들한테 책을 권하고 같이 읽자 그러고 뭔가 어떤 이야기를 가지고 계속 어떤 개념과 생각들을 퍼뜨리고 뭐 책자를 만들어서 또는 뭐 강의를 하고 또 뭐 이런 이유는 우리 눈을 뜨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랬을 때 그러한 생각이 사실은 이 근대적 시스템과 제도와 이런 역사가 발전하는 거에서 우리가 말하는 퍼블릭 라이브러리, 공공도서관은 원래 출발부터가 그런 기관이에요. 민중이 눈 뜨는 도서관. 네네. 민중이 눈 뜰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그것이 그걸 건물 짓고 자료를 구축하고 아주 좋은 서비스를 감당한 사람을 키워내고 이거는 시간이 너무 많이 고 돈도 많이 들었으니 그 당시 그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일단 빨리 농촌 마을에 그 독서회에 책을 읽을수록 서갈로 그래서 그거를 문고로 얘기하고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우리가 개소수로 보면 지금 2021년에 한 1,100개, 1,150개 정도 와 있거든요. 개소수로만 얘기하면. 그래요. 1,100개. 아까 18개 했어요. 제가 네. 칼럼 읽었을 때. 네. 그리고 이분이 1980년 대한도서관 연구회를 할 때는 한 150개였어요. 그거보다는 이제 그 당시를 보면 10배 해도 지금도 또 10배 늘어나고 있지만 개소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걸 기반으로 우리 국민들, 우리 시민들이 정말 눈을 뜬다 하는 그것이 이분이 지향을 했던 것이고 그거는 여전히 유효한. 왜냐, 우리 지금 그냥 국민투표 이걸로 얘기되는 그 형식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항시 위태위태. 왜?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만만치 않은 실력을 갖고 있지만 훨씬 더 민주적이고 자주적이고 또 협동적이고 하는 그러한 실력. 그것은 역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거는 책을 읽는다고 하는 책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도서관. 책을 읽고 토론하고 우리 대안이 뭐지? 뭐 여기 지금 대안이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궁리하면서 서로 그런 문화가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 되지 않는다면 이 형식 민주주의는 갈대처럼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근데 제가 오늘 카프카님 말씀 듣고 딱 알게 된 게 뭔가 하면 이 공공도서관이 번역이 잘못됐네요. 우리가 공공도서관 그러면 반대 개념이 민간도서관처럼 느껴져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직공도서관의 그런 역사들 딱 보니까 퍼블릭이 대중을 말하는 거네. 말하는 인민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대중도서관, 인민도서관이 돼야 되는데 이게 공공 그러니까 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도서관. 관에. 이거 의미는 다 사라져버리고 박제화돼버리고. 그거는 이제 다음에 제가 이제 또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런 저는 생각이 알게 됐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저도 이제 들으면서 그야말로 새마을 문고 또 마을 문고 세대였는데 정경화 씨까지 나오는 이건 완전히 재밌네. 이게 우리가 도서관 운동이 정치와 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도서관 운동이 또 확대되고 그래야 되는 이유도 또 민주주의 완성, 또 민주주의 내재화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배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카프카 선생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달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다 222회는요. 엄대섭님 우리 도서관 운동에 이런 사람이 있었네. 엄대섭님의 이야기로 시간을 한번 우리가 좋은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222회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